안녕하세요. 엠플러스 생명과학 김경모입니다. 이번 강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분들을 위한 이제 강의예요. 이거는 소화순환호흡배설의 이제 디테일적인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할 건데, 고3은 정말 고3 N수생들은 필요 없습니다. 듣지 마세요. 알겠죠?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학교 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소화순환호흡배설의 예를 들면 소화효소라든지 뭐 순환계에서의 뭐 심장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시나 설명했다면 들어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 그러면 굳이 들으실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촬영하는 거입니다. 알겠죠? 일단 보시면은 우리 소화계부터 정리를 할 건데, 소화계,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제 촬영했던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가급적이면 생략하고 이제 설명하지 않았던 디테일적인 내용들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소화계 구성은 우리 소화관과 이제 부속기관이 있었죠. 소화관이 입부터 항문까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관탕하는 간이죠. 그래서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요거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항문까지. 부속기관은 간, 쓸개, 이자 이렇게 있었죠. 그다음 소화의 목적은 뭐였다? 세포가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사이즈로 분해하자. 여기까지는 이제 공통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좀 디테일적인 내용. 그러면 소화의 종류를 좀 볼게요. 이런 거는 이제 디테일하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우리 또 내신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소화의 종류. 근데 소화의 종류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소화의 종류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뭐 기계적 소화가 있어요. 기계적 소화. 기계적 소화라는 애가 있는데, 기계적 소화라는 거는 뭡니까? 기계적이라는 거는 뭘 하는 거다? 기계적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이빨 갖고 씹잖아요. 음식물 씹는 거, 이것도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는 건데, 그럼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뭘 하는 거다 이거? 표면적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 왜? 그래야지 우리 소화효소랑 접촉 면적이 넓어져서 소화가 더 잘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기계적 소화에 어떤 것들이 있는데, 기계적 소화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작 운동이 뭡니까? 라고 하면 저작 운동이 씹는 거예요. 우리 씹는 운동. 그죠? 저작 운동. 그 다음에 우리 연동 운동. 우리 그 중학교 때 꿈틀 운동이라고 그래요. 꿈틀 운동이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분절 운동. 혼합 운동이라도 불러요. 혼합 운동.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알겠죠? 기계적 소화 유명한 거 얘만 들어드린 거 세 종류.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기계적 소화 말고 또 뭐가 있는데, 기계적 소화 말고 뭐가 있다? 바로 화학적인 소화가 있죠. 화학적 소화. 화학적인 소화가 있습니다. 화학적인 소화가 있는데, 화학적인 소화는 뭘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중요한 거 뭐? 소화효소에 의한 화학적인 분해예요. 화학적인 분해, 즉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 소화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종이를 잡고서 종이를 찢었어요. 이거 종이 아니야. 아직 종이죠? 왜? 물리적인 힘을 이용했다 해서 성질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화학적 분해를 시켜요. 종이를 태우면 더 이상 종이의 성질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학적 소화를 하게 되면 이제 성질이 달라집니다. 물질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소화의 종류는 기계적 소화랑 화학적 소화고요. 화학적 소화에 제일 무조건 필요한 게 소화효소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계적 소화는 뭐 여기서 끝이고요. 화학적 소화 과정을 조금 더 다뤄볼 거예요. 화학적 소화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화효소까지 언급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뭐 사람을 조금 그리면 못 그리긴 하는데, 아이고, 목이 너무 기네요. 사람은 잘 못 그리긴 하는데,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옆모습을 그린 거예요. 옆모습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식도 타고서 내려오면 여기 위가 있죠. 위가 있고, 여기 뭐 이렇게 장이 있고. 원래 대장도 그려야 되는데 대장은 생략합시다. 그죠? 이렇게 장.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소장이 연결되어 있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자가 이렇게 있죠. 이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간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간이 이렇게 있고요. 또 간에 이제 붙어 있는 쓸개가 이렇게 있죠. 쓸개. 그래서 쓸개도 또 소장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이제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음식물, 모든 음식물들은 이제 들어오면 이제 어디서부터 소화가 시작됩니까? 당연히 입이죠, 입. 그래서 입부터 볼게요, 입. 입에서 일어나는 소화. 입에서 일어나는 소화는 뭐가 됩니까? 입에서는 탄수화물 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계적 소화는 다루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소화. 그래서 첫 번째, 녹말. 여러분, 뭐 쌀, 그 다음에 뭐 빵 이런 거 보면 다 녹말이잖아요. 녹말이 분해가 돼요. 뭐로? 엿당으로가 이제 분화가 됩니다. 물론 뭐 엿당이고 잘리다 만 건 우리가 덱스틴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서 엿당으로 분해되는데, 요때 이제 분해시키는 효소가 있죠. 그래서 요 효소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아밀레이즈. 그죠? 아밀레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엿당으로 분해되는 거예요. 뭐 아밀레이즈는 들어보셨죠? 뭐 아밀라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한국식 표현으로 라제라고도 부릅니다. 라제. 근데 영어식 표현은 레이즈가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입에서는 탄수화물 소화밖에 아니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음식물을 삼키면 어떻게 돼요? 식도 타고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식도 타고서 위로 가게 되는데, 그죠? 위에서는 드디어 뭐가 소화된다? 위에서는 단백질 소화가 일어나요. 단백질 소화. 그래서 단백질의 소화가 일어나죠. 위에서는. 그러면은 위에서는 단백질이 뭐로 됩니까? 단백질이 잘린 우리 단백질을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라 그러는데,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은 그냥 중간산물이라 불러요. 중간산물. 단백질은 잘린 거예요. 잘린 거. 알겠죠? 이때 관여하는 효소가 누구다? 이때 관여하는 효소가 펩신이라는 효소고요. 펩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 있다? 펩신과 함께 또 따로 분비되는 물질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HCl. 염산이죠. 염산. 위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위산이 이제 펩신의 작용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이제 병원균들, 살균들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소화가 다 됐다 그러면은 위에 유문이 열리면서 이제 이게 12지장, 즉 소장의 앞부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여기 이자가 있죠. 이자는 이자액이라는 액을 분비해요. 이자가 이자액을 분비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소화가 이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자액은 소장으로 분비가 되고요. 이자액에 한 소화는 소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소장에서. 그래서 이자에서 이제 이자액이 분비되면 요 이자액이 되게 이제 중요해요. 왜냐면 이자액에는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녹말 분해되면 뭐 됩니까? 엿당 돼요. 엿당 되고요. 요거 해주는 효소가 이름이 뭐다? 아이고, 이거 왜 초록색으로 썼을까요? 흰색으로 써야 되는데. 엿당이 되고, 요거 분해해주는 효소 누구? 이거랑 똑같아요. 입에서 나오는 아밀레이즈예요.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엿당 분해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겠어요? 단백질이 이렇게 있고요. 단백질은 트립신이라는 소화효소에서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분해가 됩니다. 트립신에서 분해되면 얘도 이제 중간산물. 실제로 트리펩타이드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돼요. 중간산물. 그냥 잘리다 만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이 이제 분해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 지방이 이제 뭐로 분해됩니까? 바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박살 나는데, 박살이 내는데 이때 이제 소화효소가 누굽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 효소가 그나마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라이페이즈라는 효소예요. 라이페이즈. 근데 왜 라이페이즈가 중요합니까? 라이페이즈는 우리 몸에서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유일 효소예요. 그래서 이자가 망가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자는 여러분들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이자에 암 생기면은 거의 사망률이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이자암은 말기에 발견되면. 그래서 제일 이자암 걸려서 제일 돌아가신 분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이제 스티브 잡스잖아요. 우리 애플의 창조자. 애플의 영원한 CEO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 걸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만큼 이제 억대 이제 빌리어너리 부자도 이제 췌장 걸리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자의 문제가 생기면 지방 소화가 안 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좀 더러운 얘기긴 한데 똥이 흰색으로 나와요. 흰색으로. 왜 그럴까요? 똥이 지방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똥이 기름에 코팅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포화지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상온에서 굳어버리면 흰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똥이 흰색이 돼요. 희한하게. 어쨌든 뭐 좀 더러운 얘기 했는데 그래서 라이페이지 중요하다. 근데 요 과정에서 누가 또 이제 도움을 주냐면 쓸개즙이 조금 도움을 줘요. 쓸개즙이 지방 소화에 조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쓸개즙을 조금 아셔야 돼요. 이거 내신에서 낼 수 있으니까 쓸개즙에 대한 내용만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쓸개즙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데 쓸개즙이니까 쓸개에서 만들었겠군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거예요. 얘는 쓸개에서 만든 게 아니라 간에서 생성해요. 간에서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쓸개즙은 쓸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간에서 생성한 다음에 쓸개에서 저장 분비만 하는 거예요. 쓸개에서 저장 분비라는 거예요. 분비라는 거고, 근데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얘가 하는 일이 바로 뭐다? 지방을 유화시키는 일을 해요. 지방의 유화를 합니다. 지방의 유화. 지방의 유화인데 그러면 지방의 유화라는 거는 도대체 뭐입니까? 라고 하면 지방의 유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삼겹살을 먹었어 오늘 밤에. 그럼 삼겹살은 이제 기름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삼겹살 기름이 내 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삼겹살은 뭐예요? 기름이 있고 우리 몸의 대부분의 물질은 물이죠. 물에다가 기름방울 넣으면 기름들이 되게 싫어해요. 물과 기름은 그죠? 아예 다르잖아요. 이제 서로 싫어하니까 물과 기름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뭘 해야 된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얘네들끼리 기름이 뭉쳐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런 큰 기름방울이 된단 말이에요. 큰 기름방울. 이렇게 큰 기름방울이 되면 뭐가 문제냐면 표면적이 작아져요. 상대적 부피에 대해서 표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라이페이지가 잘 작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주는 거다? 쓸개즙이 해주는 일이 뭐냐면 지방의 유화. 쓸개즙에 의해서 지방이 유화가 되면 지방이 유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지방, 기름방울이 이렇게 잘게 쪼개져요. 잘게. 쪼개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쓸개즙이 이렇게 잘게 쪼개지겠죠. 쓸개즙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큰 기름방울들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작은 기름방울이 된 거예요. 작은 기름방울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큰 기름방울과 작은 기름방울은 뭐예요? 성질이 같죠? 그냥 사이즈만 달라진 거잖아. 즉 뭐다? 쓸개즙은 소화 효소가 아니에요. 알겠죠? 쓸개즙은 소화 효소가 아닙니다. 화학적 분해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소화 효소는 아니고 우리가 소화액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소화액이라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뭐다? 지방의 유화는 뭡니까? 지방의 유화는 그냥 큰 기름방울, 작은 기름방울로 잘게 쪼은 거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그냥 기계적인 소화가 되시겠습니다. 되셨나요? 쓸개즙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자액에 의한 소화는 다 했고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소장에 있는 소화효소들. 소장에 세포막에 붙어 있는 소화효소들이 있죠. 소장. 그래서 여기 소장 이렇게 할까요? 소장에 있는 소화효소들을 좀 볼게요. 소장에 있는 소화효소들.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볼게요. 제가 좀 많아요. 소장에 있는 소화효소가. 그래서 첫 번째 모노글리세리드 옆으로 적어야 되겠네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여기까지 적어놓고요. 그러면 첫 번째 뭐다? 우리 엿당을 박살내주는 효소가 있습니다. 엿당을 박살내주는 효소인데 이 효소 이름이 뭡니까? 말테이즈라는 효소고요. 말테이즈에서 뭐로 박살납니까? 포도당으로 박살이 나요. 포도당으로. 되셨습니까? 포도당 2개로 박살이 나는 거죠. 엿당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설탕. 우리 엿당과 다른 이당류죠.
설탕을 또 박살내주는 효소가 또 소장에 있어요, 소장에. 그래서 뭐가 있다? 이거는 스크레이즈라 불러요. 영어 하면 편하죠. 영어로 스크로우즈가 설탕이거든요. 스크로우즈. 그래서 스크레이즈 하면 설탕, 스크로우즈를 박살내는 애고, 이렇게 되면 포도당과 이제 과당이라는 애로 박살이 나게 되는 거예요, 과당. 그 다음에 이제 뭐 있다? 젖당을 또 박살내는 효소가 있어요, 젖당. 또 이것도 이당류죠. 젖당을 박살내주는 효소도 있습니다, 젖당. 얘는 뭐로 박살낸다? 포도당과 갈락토즈. 포도당과 갈락토즈로 박살내주는 효소고요. 요 효소 이름 뭐다? 락테이즈라 불러요. 젖당이 영어로 락토즈니까. 됐습니까? 락테이즈.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간 산물. 단백질 이제 마무리해야죠. 중간 산물. 그죠? 단백질 마무리해야 되니까 중간 산물 박살내시면은 뭐까지 박살나게 된다? 이제 누구에서? 이제 우리 펩티데이즈라 그래요. 여기는 펩티데이즈. 소장에 있는 펩티데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뭐로 박살나게 됩니까? 아미노산까지 박살이 나면 이제 소화가 끝난 거예요. 그죠. 이 내용 되게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신 준비하시는 분들 이거 학교 선생님이 설명했으면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됐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결론적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까지,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탄수화물,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까지, 그 다음에 단백질은 뭐까지? 아미노산까지 분해가 돼야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뭐 할 수 있다? 흡수가 될 수 있더라.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흡수되는 루트는 제가 저번 강의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소장의 융털에서 뭐다? 모세혈관의 수용성 양분인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비타민 B, C, 그 다음에 무기염류 흡수되고, 암죽간에서 뭐가 흡수된다? 이제 지용성 영양분,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비타민 A, D, K 흡수가 됐죠. 그래서 수용성 양분은 간문맥을 통해서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가고, 지용성 양분은 림프관 타고서 바로 심장으로 간다. 이렇게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흡수되는 루트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화기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만 정리할 텐데, 여기 판서가 꽉 찼네요. 저쪽으로 좀 이동을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간의 기능을 좀 볼게요. 간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죠? 간의 기능을 좀 볼 건데, 간이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간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정도만 외울게요. 첫 번째, 글리코젠. 우리 이제 이거 항상성 때 보겠죠? 이제 그 혈당 조절할 때. 글리코젠, 합성과 분해. 글리코젠 합성과 분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쓸개즙 만들었죠, 아까 간에서. 쓸개즙 생성. 쓸개즙 생성. 그 다음 또 뭐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나온 내용은 아닌데, 간에서 적혈구 파괴를 해요. 수명이 다한 적혈구들을 파괴시키는 일도 간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온 상승. 우리 이제 이것도 나오긴 해요. 그 티록신 분비되면 간에서 이제 세포호흡 늘려서 체온 상승하죠. 그 다음에 또 해독작용. 우리 약 먹고 술 먹고 이런 거 다 독 같은 거 다 간에서 이제 해독을 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건 했다. 배설계에서 버려야 되는 요소를 간에서 만드는 거죠. 요소 합성까지 이렇게 간에서 되는 거고. 그래서 간의 그 기능은 앞글자 따서 어떻게 보면 된다? 글쓸적 체해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아시겠죠? 앞글자 따서 글쓸적 체해요.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요. 그래서 간의 기능까지 정리해서 소화계의 디테일한 내용들 엄청 많죠. 소화계의 디테일한 내용들 다 정리를 했고요. 이제 칠판 정리하고서 호흡계에서 조금 안 했던 얘기들 조금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호흡계에 대한 좀 디테일한 내용을 할 건데, 호흡계는 애초에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호흡계에서 우리 아까 다 봤죠. 폐포로 되어 있고 폐포 때문에 이제 표면적이 확대되고 이런 얘기는 다 해드렸었고, 그나마 조금 디테일하게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제 기체 운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전 교과 과정에서도 거의 나온 적이 없긴 한데, 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일단 산소의 운반부터 볼까요? 산소의 운반. 산소의 운반인데, 여러분들 산소는 98.5%가 다 헤모글로빈,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우리가 여기 대부분은 헤모글로빈 이렇게 쓸까요? HB가 헤모글로빈입니다. 알죠?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HB 플러스 헤모글로빈 단백질 하나에 4개의 산소 분자가 결합할 수 있어요. 4개의 산소 분자가 결합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양방향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결합을 하시면은 HB하고 O2하고 여기 가로 4가 되게 되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가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붙었을 때를 뭐라 부른다 이거를 포화라 부르고요. 포화라 부르고요. 헤모글로빈에 있는 산소가 이제 떨어질 때를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런다? 헬이라 그러는데 포화는 그러면 당연히 어디서 잘 일어나겠다? 포화는 폐에서 잘 일어나겠죠. 엄밀히 말하면 폐포겠죠. 폐에서 잘 일어나게 되는 거고 헬이는 어디에서? 조직세포. 왜?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떨어뜨려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세포 쪽에서 잘 일어나게 되더라. 이게 이제 몇 퍼센트? 이게 이제 98.5%고요. 98.5%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어디서 나느냐? 나머지는 혈장에 녹아서 산소도 일부분 녹아요. 혈장에 녹아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죠? 산소의 운반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중요한 거예요. 적혈구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산화탄소의 운반인데 여기가 조금 복잡하긴 해요. CO2의 운반. 여기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CO2의 운반이 CO2의 운반에도 당연히 적혈구가 중요해요. 적혈구가.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적혈구를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아령 모양이라고 그러죠. 아령 모양. 이렇게. 그죠? 아령 모양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다? 첫 번째는 들어온 CO2. 적혈구 안으로 들어온 CO2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뭐랑 반응하냐면 적혈구 안에 있는 물이랑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적혈구 안에 있는 물이랑 반응하게 되면 H2랑 CO2랑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된다? 이게 탄산이 돼요. 탄산. H2CO3. 되셨나요? H2CO3 탄산이 되시는 거고 이 탄산이 뭐가 된다? 수소이온과 아이고 크기가 사이즈가 너무 작네요. 더 크게 해야겠다. 됐죠? 여기 좀 더 크게 할게요. 사이즈 H 플러스와 뭐로 HCO3 마이너스 이렇게까지 쪼개집니다. 알겠죠? 이렇게 크게 그릴게요. 좀 더. 이렇게 쪼개지면 어떻게 된다? 요 HCO3가 이제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HCO3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가게 돼요. 얘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혈장에서 이제 운반을 하겠죠. 혈장에서 이제 이렇게 운반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70%예요. 70%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는 양방향이고 뭐 혹시나마 정말 혹시나마인데 요 방능은 양방향 둘 다 매개해주는 효소 하나가 있어요. 요 효소 하나. 그래서 요 효소 하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탄산무수화 효소. 되셨나요? 탄산무수화 효소. 무수화죠. 효소. 이런 효소가 매개해주는 반응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헤모글로빈에 결합을 해요. 헤모글로빈에 결합을 해서 헤모글로빈과 CO2가 결합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HbCO2 뭐 이런 애가 되는데 요 명칭이 있어요. 이렇게 헤모글로빈이 이산화탄소랑 결합했을 때 뭐라 부르냐면 카바미노 헤모글로빈이라고 그래요. 카바미노 헤모글로빈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카바미노 헤모글로빈.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요 형태가 카바미노 헤모글로빈 형태가 한 23% 정도 되고요. 23%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당연히 혈장에 또 녹아요. 혈장에 녹아서 그냥 탄산이 돼요. 탄산. 되셨습니까? 혈장에 녹아서 탄산이 되는데 요게 대략적으로 얼마? 7% 정도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운반이 돼요. 매우 디테일한 내용이고요. 뭐 이것까지 날까 싶긴 하지만 또 약간 그런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특정 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정리하면 호흡기에서 제가 해드릴 내용은 뭐 심화적인 내용은 이게 끝이에요. 호흡기에서 심화적인 내용은 이거 끝이고 이제 칠판 정리하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순환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순환계 정리하도록 할게요. 순환계는 좀 내용이 많아요. 안 한 게 너무 많아서
순환계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순환계 정리할 때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게 드디어 이제 심장을 조금 정리를 해야 돼요, 심장. 그래서 심장을 그려드릴 건데, 저는 이제 뭐 화가가 아니고요. 저는 화가가 아니라 그림 배운 적도 없어서, 심장을 진짜 말 그대로 하트로 그려요, 하트로 이렇게. 이제 하트로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심장이 하트가 이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하트인 거잖아요, 하트 모양이. 뭐 하트가 많이 찌그러졌네요. 다시 그리시면, 이렇게.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그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좀 더 두껍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4개 공간으로 나누게 되는데, 4개 공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이쪽이 이제 뭐예요? 이쪽이 왼쪽이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인 거잖아요. 근데 심장은 우리는 의사들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따지는 거여서, 환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무슨 쪽? 왼쪽, 여기가 오른쪽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우, 여기가 좌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게 이제 심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4개의 공간으로 나눠지죠. 4개의 공간. 그래서 4개의 공간으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정의하냐? 여기 이제 이 4개의 공간 다 혈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혈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혈관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여기 좀 다르게 그리겠네요.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두꺼워야 되니까 이렇게 혈관이 연결되어 있죠. 되셨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가 이쪽에 이제 아래쪽을 우리가 동맥, 이쪽이 아래쪽 혈관이 동맥이고 위쪽 혈관이 정맥인데, 정맥 쪽 연결되어 있는 이 심장 파트를 심방이라 부르는 거고요. 동맥 쪽 연결되어 있는 심장 파트를 심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우심방이 되는 거고, 이 공간은 좌심방, 여기는 우심실, 좌심실인데, 우심방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은 뭡니까? 이 우심방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은 대정맥이 되시는 거고요. 대정맥이 되시는 거고, 우심실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은 폐동맥이에요. 폐동맥이 있고요. 그 다음 뭐 있다? 좌심방에 연결되어 있는 이 혈관은 뭐가 된다? 폐정맥이겠죠. 폐정맥. 좌심방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폐정맥, 그 다음 뭐다? 좌심실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우리 몸에서 혈압이 가장 높은 대동맥인 거예요. 대동맥.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있냐면, 심실과 심방 사이에는 뭐가 있다? 판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판막. 심실과 이렇게 심방 사이, 심방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고요. 심실과 동맥 사이에도 판막이 이렇게 있어요. 판막. 그래서 이름은 2000판, 3000판 반월판인데 뭐 써드릴까요? 이렇게 2000판, 2000판, 그 다음에 여기 뭐 여기는 3000판. 그 다음에 이 두 개, 이 두 개는 둘 다 반월판이라 불러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판막의 역할은 뭐겠어요? 판막의 역할은 뭐다? 역류를 방지해요. 혈액이 거꾸로 오르는 걸 방지하는 걸 우리가 판막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고, 혈액 흐름을 볼 건데, 혈액 흐름을. 첫 번째, 폐순환 먼저 볼게요. 폐순환. 저 초록색을 폐순환으로 표시를 할게요. 폐순환은 어떻게 된다? 우심방에서 들어온 혈액이 이제 우심실로 갔고요. 우심실을 통해서 이제 폐동맥으로 이제 혈액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혈액이 나가서 어디를 거치겠어요? 당연히 폐를 거치게 돼요. 폐를 거쳐서 산소 받고 이산화탄소 받고 하겠죠. 그게 어디로 들어간다? 폐정맥으로 들어가서 좌심방으로 들어가는, 요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폐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폐순환의 경로는 우심실, 그 다음에 폐동맥, 그 다음에 뭐 있다? 폐정맥, 그 다음에 이제 좌심방. 여기가 이제 요 경로가 이제 폐순환의 경로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온몸순환, 즉 체순환이죠. 온몸순환 보시면은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제 폐순환을 돌고 나온 혈액이 여기서 이렇게 가신 다음에 뭐인 거예요? 대동맥 타고서 어딜 거치겠어요? 대동맥 타고서 온몸을 거치겠죠. 대동맥 타고서 온몸을 거치면 이렇게 해서
대정맥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이제 우심방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루트를 우리가 뭐라 한다? 온몸 순환.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체순환이라고 할게요. 체순환. 체순환은 어떻게 됩니까? 체순환은 첫 번째 좌심실. 좌심실.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이제 대동맥. 그 다음에 뭐? 온몸 조직세포들 돌겠죠, 온몸. 그 다음에 뭐? 대정맥. 그 다음에 우심방. 이렇게 돌아오는 루트를 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혈액순환에 관한 내용이에요. 순환계에서 제가 저번 강의에 다뤄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 혈액순환, 폐순환과 체순환에 대한 내용들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순환계에서는. 그래서 뭐 요 정도가 이제 심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순환계에서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순환계 다 정리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배설계에 관한 치마적인 내용, 그죠? 배설계에 관한 디테일적 내용까지 정리할게요. 칠판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설계의 조금 약간 지엽적인 내용들, 배설계의 지엽적인 내용인데, 배설계에서 이제 지엽적으로 낼 수 있는 거는 이제 뭐다? 바로 오줌 생성의 과정이에요. 오줌 생성 과정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내신 문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배우셔야 되냐면 오줌 생성의 원리. 그래서 오줌 생성 원리를 좀 볼게요. 오줌 생성 원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우리가 오줌 생성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콩팥 안에 있는 약간 구조를 조금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구조 이름 중에 누가 있다? 바로 그 구조 이름 중에 바로 네프론이라는 애가 있어요. 네프론. 요 네프론.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배운 적 있으실 거예요. 중학교에서. 그래서 네프론이란 건 뭐냐면 얘는 이제 사구체. 이게 뭔지는 이제 그림 그려드릴게요. 사구체와 또 누구?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 이 보먼주머니에 연결있는 관, 세뇨관이라 부르죠. 세뇨관까지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네프론이라 부르고요. 이 네프론이 뭐냐면 바로 오줌 생성의 기본 단위예요. 얘가 오줌 생성의 기본 단위입니다. 오줌 생성의 기본 단위. 오줌 생성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건 용어긴 한데 사구체랑 보먼주머니만 합쳐서 또 부르는 명칭이 하나 있긴 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말피기소체라고 부르긴 해요. 알죠? 그래서 이 네프론이 이제 오줌 생성의 기본 단위고 신장, 즉 콩팥 한쪽에 네프론이 대략적으로 100만 개 정도씩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프론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고 오줌이 어떤 식으로 이제 생성되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다 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해볼까요? 이제 이렇게 콩팥 동맥이 있다고 쳐볼게요. 콩팥 동맥. 콩팥 동맥이 이렇게 있으면 콩팥 동맥이랑 맞으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겠죠. 모세혈관. 근데 모세혈관이 이렇게 막 실처럼 이렇게 막 뭉쳐 있어요. 실처럼 이렇게. 되셨나요? 실처럼 뭉쳐 있고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걸 뭐라 부른다? 콩팥 정맥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콩팥 정맥이라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 실처럼 뭉쳐 있는 모세혈관 실처럼 뭉쳐 있는 요 이름, 요 실뭉태기를 우리가 사구체라 부르는 겁니다. 사구체. 그 다음에 이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이런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이렇게.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이 주머니. 이 주머니를 뭐라 그럽니까? 이 주머니를 보먼주머니. 보먼주머니라 부르고요. 보먼주머니에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이런 관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 관을 세뇨관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세뇨관. 이거를 우리가 세뇨관.
세뇨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까지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네프론이라고 배운다고요. 그러면 이제 오줌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배울게요. 오줌이 첫 번째 콩팥동맥에서 이제 이렇게 혈액이 들어오게 되면 사구체 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입구가 넓은 쪽에서 입구가 갑자기 좁아져. 근데 같은 양의 혈액이 여기서 흐르려면 여기에 뭐가 너무 커진다. 압력이 커지죠. 그래서 압력차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압력차 때문에 물질이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 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1번이라 할게요. 1번. 요 과정 1번이라고 한다면 1번 과정이 바로 뭐가 됩니까? 1번 과정이 여과가 되는 거예요. 여과. 됐습니까? 여과가 되는 거고 요 여과의 이동 방향은 어디라고?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 쪽.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 쪽이에요.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 쪽으로 되는 거고 얘네는 뭐다? 혈압차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혈압차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ATP 소모 안 해요. 여과할 때는. 소모하지 않습니다. ATP 소모 안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어떤 물질들이 여과되는지인데 여과가 되는 물질들은 많아요. 너무. 그래서 우리는 뭘 외우자? 뭘 외우냐면 여과가 안 되는 물질들을 외우자고요. 여과가 안 되는 물질. 어떤 거 있다? 혈구. 그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단백질. 단백질. 그 다음에 또 누구? 지방. 이런 애들은 여과 안 돼요. 이런 고분자들은 여과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혈구, 단백질, 지방 여과 안 돼요.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여과가 되어서 만들어진 어떤 이런 원시적인 오줌이 있겠죠? 원시적인 오줌. 여과가 돼서 만들어진 원시적인 오줌. 이런 오줌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원시적인 오줌을 원뇨라 불러요. 원뇨. 원뇨라 부르고요. 이 원뇨가 이제 세뇨관탕에서 쭉 갈 텐데 당연히 세뇨관 근처에도 뭐가 흐를 거냐면 그러니까 근처에 뭐 되어 있어요? 또 혈관이 있고 혈액이 흐르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흐르는 요 혈관의 이름은 모세혈관이에요. 물질 교환을 위해 존재하는 혈관이니까 모세혈관이 되겠고, 이 모세혈관에서 근데 생각을 해봐요. 원료에는 그러면 이 9단지 말고 혈구, 단백질, 지방 말고는 나머지 물질들은 다 존재해요. 포도당, 아미노산, 비타민 뭐 등등등등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오줌에서 포도당 나오진 않죠. 여러분 오줌에서 아미노산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병 걸린 거죠. 당뇨라든지 단백뇨라든지. 그 말은 뭐냐면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과시킨 애를 다시 끌어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이동시켜요. 2번. 그래서 뭐가 된다? 2번 재흡수를 해야 돼요. 재흡수. 되셨습니까? 그러면 재흡수는 이동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재흡수는 이동 방향이 세뇨관에서 어디 쪽으로? 모세혈관 쪽으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제 이동이 되고요. 그러면 얘네는 이제 뭐 한다? 얘는 영양소 따라서 이제 흡수하는 정도가 다른데, 첫 번째,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은 경우.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100% 재흡수돼야 돼요. 조금이라도 버리면 안 되거든요. 100% 재흡수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봐요. 자연계, 과학에서 100% 숫자라는, 그러니까 100%라는 숫자는 되게 흔하지 않은 숫자죠. 여러분들 손세정제만 봐도 99.99%라 돼 있지 100% 쓰면 그거 허위 광고거든요. 그 때문에 100%라는 부자연스러운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뭘 한다? 여기서 ATP를 소모해요. 실제로 능동수송을 하게 되거든요. ATP 소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같은 경우, 물도 이제 재흡수를 하는데, 물 같은 경우에는 99% 재흡수예요. 99% 재흡수하고, 여기서는 삼투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삼투에 의한 물의 흡수기 때문에, 이제 뭐 ATP 소모는 없어요. 그리고 희한한 게 우리 지금 이거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요소 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소. 근데 요소가 일부 조금 재흡수가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에 물이 너무 없어졌죠. 99%가 다 모세혈관 쪽으로 물이 재흡수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물 때문에 물이 없어져서 여기가 요소가 고농도가 되고 요소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이 일부가 돼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소도 일부 재흡수된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요소 버리려고 이 난리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버리면 좋겠어요, 요소를. 더 버리면 좋겠어, 3번. 그래서 이렇게 3번 과정. 3번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3번 과정을 분비라 불러요, 분비. 분비라 부르게 되는 거고요. 분비는 방향이 어떻게 된다? 모세혈관에서 어디 쪽으로? 세뇨관 쪽으로. 세뇨관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물질, 뭐 요소인데 실제로는 요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것까지는 구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뇨관 쪽이 요소가 고농도예요. 아까 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 과정도 뭐 한다? 요 과정도 ATP는 소모하십니다. 소모를 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오줌은 어떻게 된다? 여과 재흡수 분비의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분비까지 끝난 오줌은 어디? 오줌간 타고서 반광에서 저장돼 있다가 뭐 한다? 그 신호 오시면 화장실 가서 이제 시야하시면 끝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오줌은 만들어집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배설계 과정, 배설계에서 좀 디테일한 내용이죠. 이거 여과재흡수 분비 나온 적 없는데 뭐 학교 내신에서는 또 내는 거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옛날 분이신 분들을 해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여기도 꼭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강에서는 이제 우리 소화순환 호흡 배설에서 이제 현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 말아야 될 내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다루어야지 말아야 될 내용인데 학교 내신에서는 그래도 이제 연계해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학교 내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필요하시다면 수강하시고 이제 필요한 부분만 챙겨서 듣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강에서는 드디어 3단원이 들어가죠. 3단원이 들어가고 그 3단원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뉴런과 즉 흥분의 전도와 전달, 여기 이제 과정을 정리할 건데 여기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것도 복습 쭉 잘해주시고 기출편 문제도 쭉 잘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까먹지 않게 혹은 더 이상 문제가 나와도 틀리지 않게 만들어 놔야지 여러분들이 킬러 문제들 5문제 정도, 그러니까 중킬러까지 포함해서 5문제 정도를 시간 내에 푸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수강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감사합니다.